만 멸종위기종들한테 괜찮아, 옆 동네에 새 집 지어줄게 라고 말해왔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대부분은 빈말이었죠.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공허했던 약속을 진짜 책임으로 바꾸려는 어쩌면 조금 늦었지만 아주 중요한 견해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늘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문제가 따라붙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결하겠다면서 대체 서식지라는 걸 만들긴 했는데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했어요. 유명무실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제대로 된 국가표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명확한 설명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가 없으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눈대중으로 만들었다는 거네요. 제가 본 자료에는 정말 황당한 지적도 있었어요. 설계가 90%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야 대체 서식지 입지가 결정된다. 네. 이건 그냥 사업 허가 받으려고 마지막에 서류 한 장 끼워 넣는 수준이었던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죠. 근데 이게 그냥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엉터리로 만든 대체 서식지가 제 기능을 못하면 원래 살던 곳을 잃은 생물들은 결국 갈 곳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생물 다양성 감소로 직결되는 거고요. 한 국가의 생태계 건강성을 좌우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2025년 6월 환경부가 드디어 제대로 된 설명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름이 좀 길고 딱딱하긴 한데 환경영향평가 대체서식지 조성 관리 업무 처리 지침. 목표는 아주 혁명적이에요. 더 이상 땅 파고 나무 심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진짜 생태복원을 하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설명서가 아주 깐깐하다는 겁니다. 깐깐하다고요? 네. 대규모 산업단지는 물론이고 아주 작은 개발 사업이라도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영향을 준다면 예외 없이 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더는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좋습니다. 그럼 그 깐깐한 설명서가 말하는 진짜 대체 서식지란 대체 뭔지 개념부터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지침에 나온 공식 정의는 이렇습니다. 개발로 훼손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원래 서식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새롭게 조성한 서식지.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딱딱하네요. 이걸 아주 쉽게 풀면 이겁니다. 네가 부순 집이랑 똑같은 스펙의 새 집을 원래 살던 동네 근처에 가구랑 먹을 것까지 완벽하게 채워서 지어줘라. 와, 이 세 가지 조건을 못 맞추면 이제 대체 서식지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첫째, 대상은 아무 동식물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네, 둘째, 위치는 생뚱맞게 먼 곳이 아니라 원래 살던 동네 근처.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핵심인데 그냥 텅 빈 집이 아니라 먹이, 은신처 같은 생태적 기능까지 완벽하게 갖춘 풀옵션 집을 지어줘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이번 지침이 자연방사라는 개념을 대체 서식지에서 명확하게 배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방사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새로운 집을 지어주지는 않고요. 그냥 원래 살던 곳에서 동물을 포획해서 다른 멀쩡해 보이는 서식지에 풀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전에는 그걸 대책이라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건 이사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길에 내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서식지 총량은 그대로인데 개체수만 늘어나면 맞습니다. 원래 살던 애들이나 새로운 애들이나 다 같이 굶어 죽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생태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발상이었던 이유입니다. 서식지의 총량이 보존되지 않으면 그곳의 수용력을 초과해서 기존 생태계가 교란되거나 새로 이주한 개체들이 도태될 위험이 극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지침은 단순히 동물을 옮기는 게 아니라 서식지 기반의 보존이라는 대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이제야 좀 상식적인 수준으로 돌아온 거네요. 단순히 동물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집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 풀옵션 새 집을 짓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네,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으라는 거죠. 지침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창출, 영어로 크리에이션인데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 완전히 새로운 습지나 습을 만드는 거죠. 가장 어렵고 힘든 방식이겠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복원, 레스토레이션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훌륭한 서식지였지만 지금은 훼손된 곳,
예를 들어 버려진 논이나 밭 같은 곳을 다시 예전의 건강한 생태계로 되돌리는 겁니다. 아, 땅 속에 옛날 식물의 씨앗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창출보다는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개념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개선, 인핸스먼트입니다. 이건 이미 서식지이긴 한데 뭔가 기능이 좀 떨어진 곳의 질을 높여주는 거네요. 물이 오염됐으면 정화해주고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을 퇴치해주는 식으로요. 그렇군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각 유형에 따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 즉 대조 생태계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사진을 확실하게 그려야 한다. 네, 사업 초기부터 우리는 복원 방식으로 10년 전 이곳의 자연 습지를 모델로 삼아 되살리겠다처럼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알아서 잘 만들어 보겠다는 식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 집을 지을지 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공사에 임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침은 세 가지 대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인자 부담 원칙. 그건 당연하죠.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집을 부순 사람이 새 집 짓는 비용과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식지 총량 보전의 원칙. 여기서 순손실 방지, 노넷노스를 넘어서 순증을 지향한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단순히 100평짜리 집을 부셨으니 100평짜리 집을 지어주라는 게 아니라 아예 120평짜리 더 좋은 집을 지어주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단순한 장적 보존을 넘어 질적 향상까지 추구하라는 겁니다. 사라지는 서식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서식지를 만들어내라는 아주 전향적인 목표를 제시한 거죠. 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학적 조사의 원칙. 모든 계획은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칙만 들어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집을 설계할 때 어떤 조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크게 공간적 요건과 생물학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생태적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네, 애써 새 집을 지어줬는데 사방이 도로로 막힌 고립된 섬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동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주변에 다른 숲이나 하천과 생태 통로 같은 걸로 연결해서 거대한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어줘야만 유전적 다양성도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또 목표 중에 최소 존속 개체군, 즉 MVP라고 하는데요. MVP요? 네, 멸종하지 않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무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적정 규모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훼손된 면적만큼 1대1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 간섭을 막아줄 완충구역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설계해야 하죠.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걸 고려해야 하나요? 목표종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를 위한 서식지라면 그냥 잠시 쉬어가는 쉼터 기능만 있으면 안 되고요. 먹이를 구하고 짝을 찾고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이 모든 과정이 그 공간 안에서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그 동물 입장에서 평생 살아갈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하나의 작은 도시를 만들어주는 셈이네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유지되려면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 즉 먹이망이 필수적입니다. 먹이망이요? 만약 최상위 포식자인 매를 위한 서식지를 만든다면 매만 덩그러니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매의 먹이가 되는 뱀이나 쥐, 그리고 그 뱀과 쥐의 먹이가 되는 곤충이나 식물까지 그 아랫 단계부터? 네, 먹이 피라미드의 맨 아랫 단계부터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조성해야만 비로소 그 도시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자, 지금까지 원칙과 조건들을 살펴봤는데 이 지침의 진짜 혁신적인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을 환경영향평가 안에 완벽하게 통합시킨 체계적인 6단계 절차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주먹구구식 관행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핵심 골격이라고요? 네, 이 6단계 프로세스를 따라가다 보면 엉터리 대체 서식지가 나올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현황조사 및 분석. 우리 동네에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 하듯이 사업 부지에 어떤 멸종위 기종이 얼마나 어떻게 사는지 정밀하게 파악하는 시작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2단계, 목표 설정 및 구체화. 여기서 성공 기준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죠.
이게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런가요? 과거엔 그냥 만들고 나면 끝이었어요. 잘 됐는지 망했는지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사업 초기에 아주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공 목표를 못 박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주한 수달이 3년 연속으로 자연 번식하는 것을 확인한다처럼요. 아, 점수가 명확한 시험지를 미리 만드는 거네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업이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니 3단계는 입지 선정. 이게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하셨죠. 제가 예전에 자문했던 한 사업에서는 이 3단계 입지 선정을 잘못해서 모든 게 엉망이 된 적이 있어요. 오, 서식지는 정말 멋지게 지었는데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쌩쌩 지나가서 동물들이 접근조차 못하는 약간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죠. 아이고. 그래서 이번 지침에서 입지 선정을 사업 초기에 주변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정하라고 못 박은 겁니다. 정말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조항이군요. 자, 최적의 부지까지 정해졌으면 4단계는 조성계획 수립 및 설계. 네, 구체적인 도면을 그리는 단계고요. 그리고 5단계에서 드디어 시공 및 이주,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계획대로 집을 짓고 전문가가 동물을 안전하게 이주시킨 뒤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침의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동물의 산란기나 번식기처럼 예민한 시기는 무조건 피해서 공사나 이주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심하네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6단계, 성공 실패 진단 및 사후 관리입니다. 2단계에서 만들었던 시험지를 채점을 하고 만약 과락이면 재시험을 준비하는 단계군요. 여기서 적응적 관리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바로 그 적응적 관리, 어댑티브 매니지먼트가 이번 지침의 활용 정정입니다. 활용정정. 쉽게 말해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상태를 지켜보면서 약의 종류나 양을 조절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 서식지가 우리가 설정한 성공 기준에 도달해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며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죠. 와. 이게 바로 만들고 끝이었던 과거와 될 때까지 관리한다는 현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아직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이 모든 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물새 서식지를 만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물새 서식지를 예로 들면 이 지침이 얼마나 촘촘한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단순히 땅 파고 물만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수심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외가리처럼 다리가 긴 새와 물닭처럼 다리가 짧은 새가 모두 자기 키에 맞는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얕은 곳부터 깊은 곳까지 골고루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수심이 단조로우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새의 종류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이 핵심이죠. 식생 조성도 마찬가지네요. 물가에는 새들이 포식자를 피해 숨거나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갈대 군락을 만들어주고 그 주변에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버드나무 숲을 조성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먹고 자는 문제를 넘어 동물의 스트레스까지 관리하는 거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먹이원 확보가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곤충이나 작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뭐랄까 아파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파트요? 네, 물속에 일부러 돌무더기를 쌓아주거나 죽은 나무를 넣어줘서 그 틈새에 작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미세 서식지를 조성하는 식이죠. 정말 하나의 작은 우주를 설계하는 과정이군요. 이렇게 목표 중의 생태를 세밀하게 반영해야만 비로소 그 공간이 텅 빈 공원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진짜 서식지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대체 서식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긴 시간 새로운 대체 서식지 지침을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이 지침은 대한민국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패러다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소극적 규제에서 미래를 위한 적극적 복원으로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의, 원칙, 절차, 평가라는 4개의 단단한 기둥을 세웠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4개의 기둥. 대체 서식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했고, 정의,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밝혔으며 원칙, 과학적인 실행 방법을 규정했고 절차, 끝까지 책임주는 시스템, 평가까지 만들었으니까요. 물론 완벽할 순 없겠죠.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있을 텐데요.
당연합니다. 우선 지금은 조류 중심의 기술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양서류나 포유류, 곤충 등 다른 생물 분류군에 대한 세부 지침도 계속해서 확충되어야 합니다. 아, 그렇죠. 또 이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적응적 관리를 정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실행할 사람의 문제도 중요하겠네요. 네, 이렇게 복잡한 생태 복원을 설계하고 실행할 현장 전문가, 그리고 그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공공부문의 전문 인력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테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설명서가 있어도 그걸 읽고 실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이 지침은 대체 서식지가 더 이상 개발을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막 내디딘 이 첫걸음이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는지 우리 모두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겁니다.